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코로나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라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밤 자정부터 3주간 수도권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됩니다.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검사 수가 줄어든 주말이지만 신규 확진자는 631명이었고 양성률도 급등해 4%로 웃돌았습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 징계 공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열리는 전국 법관회의에 대검 판사 관련 문건이 안건으로 올라갈지도 관심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김현미 시즌2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에 중국 5G 기술을 쓰는 나라에 대해서 군대와 군사장비 배치를 제고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LG U+가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3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차량에 깔리자 시민들이 합세해 차량을 들어 올렸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간호사는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31명,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인데도 다시 600명대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역대 최고 수위로 올렸습니다. 특히 대입 준비를 빼고는 모든 학원에 3단계 수준, 즉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는 8일 0시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2단계로 올라갑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19일 1.5단계, 24일 2단계에 이어 일부 고위험 시설 방역을 강화한 2+알파 단계까지 도입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내린 극약 처방입니다. 주말임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63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환자는 역대 가장 많은 470명으로 수도권 하루 확진자가 400명을 넘은 것도 처음입니다.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서울은 오늘 누적 확진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5단계가 시행되면 노래방과 헬스장 영업이 중단되고 그동안 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학원도 올해 대입을 위한 교습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학원 셧다운은 3단계에 준하는 조치지만 선제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 인천의 영화관과 PC방, 백화점 등 일상시설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마트 CC 코너 운영도 중단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서울시는 보신각 제야의종 타종식도 67년 만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늘어난 신규 확진자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양성률입니다. 검사를 해봤을 때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인지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무려 4%대. 100명을 검사하면 4명 확진으로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이건 방역당국이 확진세를 못 따라잡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확진자도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홍유라 기자입니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의 효과가 이번 주말부터는 나타날 거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가 이번 주말 또 다음 주 초까지 결과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토요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14,371명으로 평일인 하루 전보다 8,700여 명 적었는데 오히려 확진자는 48명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한 양성률은 12월 들어 1% 후반에서 2% 중반을 유지하더니 4.39%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그만큼 확진자 수가 많고 방역당국이 그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2주 뒤 하루 확진자 숫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저희 모델링에 의하면 2주 후에 2,000명 이상 늘어나요, 하루에.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대응 방식으론 코로나 확산을 꺾기 어렵다며 검사 대상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이번엔 정반대 풍경을 보실 텐데요. 어제부터 밤 9시만 지나면 서울의 밤은 모든 것이 멈춰 섰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9시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드리고 있어요, 지금. 주말을 맞은 서울의 대형마트. 매장엔 카트를 밀고 가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까지 오후 9시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9시가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진 고객들은 뛰기 시작하고 계산대 앞은 계산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밤 9시가 되자 마트는 셔터를 내리고 영업을 마칩니다. 반면 서울에서 직선거리 7km, 차로 25분 거리의 대형마트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장 보러 왔어요. 서울에 9시부터 문 닫아서 안 올 거예요. 저희 길 건너는 서울이에요. 홍파라가지고. 10분은. 다시 서울 강동구에 있는 PC방.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게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PC방 이용객들도 밤 9시가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집니다. 게임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주말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이던 서울 홍대 앞 밤거리도 밤 9시 이후 딴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귀가하면서 인적이 끊긴 거리엔 정적이 흐릅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머무를 장소가 없어요. 9시 이후로는 사람들 거의 안 나와요. 연말까지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더욱 강화되면서 인적이 뜸한 서울의 밤 풍경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 판사 사찰 논란, 나흘 뒤 징계위에 서가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 중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윤 총장 측은 세평 수집에 불과하다, 또 법무부는 권한 남용이다 입장이 갈립니다. 전국 법관대표 회의가 내일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 판사 문건을 안건으로 올리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건으로 채택이 된다면 당사자격인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법무부가 윤 총장에 내릴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내일 법관대표 회의의 최대 관심은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관련 문건을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입니다. 이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주요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포함한 8개 안건을 토론할 예정이었는데 회의 당일 법관 대표가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 상정도 요청할 수 있어 판사 문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관 대표 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회의체로 이듬해부터 상설화됐고 전국 판사 대표 1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법원 내부망에는 판사 문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는지 조사해 법관 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관 대표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찰로 볼 수 없다며 안건 상정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 법관 대표회의에서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논의 결과가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찰로 규정할 경우 추미애 장관에게, 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날 경우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변수는 또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의석수 174석, 거대 여당이 밀어붙여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른바 소임을 다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동반 퇴진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다시 해법으로 거론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총리 공간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재 기자, 지금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약 1시간쯤 전부터 이곳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핵심 인사들만 참석하는 자리인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연말까지는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게 원래 취지가요. 검찰이 독점한 권력 수사 권한을 나눈다. 그래서 상호 견제하게 만든다였잖아요. 대신에 공수처는 야당이 견제한다. 공수처장 추천을 야당만으로도 거부할 수 있다. 이걸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개정안을 보면요. 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결국 여권 코드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유일한 견제 장치를 없앤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야당이 비토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생각에서 그런 비토 조항을 만들어줬냐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후 화상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은 국회 주변에 비상 대기해달라고 했고 9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번 주가 윤 총장 징계 공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죠. 어떤 일정이 남았고 변수는 무엇인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내일이 법관 대표회인데요. 윤 총장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징계위와는 완전히 별개의 회의차라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주지 못합니다. 예.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 회의는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여서 법원 현안을 논의하고 공식 의견을 채택해 대법원장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데요. 법무부가 윤 총장의 핵심 혐의로 꼽고 있는 판사 문건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제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법관 대표회의 등을 통해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네. 판사 문건의 부적절성을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면요, 추미애 장관 측은 큰 동력을 얻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사 문건은 찻잔 속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추 장관 측은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막상 판사 본인들이 논의감으로조차 삼지 않으면 징계 근거가 상당히 약해지겠죠. 자, 이것도 짚어봐야죠.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요. 요거는 징계위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네, 그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재판부 배당이 돼서요. 서면 심리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보다는 이 법조문 자체의 부당함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법원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처럼 헌법재판소가 빠른 판단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신청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행정법원은 신청 후 엿새, 심리 후 하루 만에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줬죠. 만약 징계 이전까지 결론이 난다면 헌법재판소도 사안의 중대성을 그만큼 고려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 여기서 헌법소원의 쟁점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용구 신임법무차관이 좀 본의 아니게 쟁점을 언론사에 노출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내자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하는 이 SNS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죠. 예. 이 검사징계법과 이 법관징계법 공통점은 이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이 모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수 있지만 대법원장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법관 중에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명을 하는 건데 이 징계를 통한 인사전횡 등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 추 장관도 즉시 항고를 했잖아요. 저번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요, 채널A와의 전화에서 이 법원은 새로운 증거는 받되 논리에 대한 의무는 잘 받지 않는다면서 1심 판단은 좀 뒤집어지기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 측이 법원 논리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항고를 한 만큼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징계위가 2번 연기됐습니다. 이번엔 열리는 건가요? 네, 좀 열리더라도 파행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을 기피 대상 1호로 꼽고 있는데요. 추 장관 측 인사들과의 SNS 대화에서 이 윤 총장의 헌법 소원을 악수라고 표현하는 등 윤 총장의 방어권 행사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찰 내부를 좀 취재해보니 검사 징계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양심이 있으면 징계를 자진기피해야 한다. 이런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또 장관 차관이 모두 빠지는 모양새가 돼서 이 징계위 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이 여권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권 일부에서는요, 이 연일 윤 총장을 저격을 하면서 속전속결 징계를 주문해오기도 했는데 분위기가 그새 좀 달라졌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그리고 수위가 다 결정될 거라고 보는 건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징계 사유가 간단치 않고 세심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지자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기류가 여권 내에서 형성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 내정자를 날카롭게 검증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벼르고 있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간 24번의 대실패는 그렇다 치더라도 김현미 시즌2가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우선 변 후보자가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130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를 5억 9천만 원으로 재산 신고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로 최근 실거래가 없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한 건데 국민의힘은 주변 시세에 비해 크게 낮은 가격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1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나오지가 않으니까 물건이. 2017년 서울주택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간부급 직원들을 정치 성향,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관계 등을 잣대로 평가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변 후보자는 문건을 본 기억조차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실체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변 후보자 측은 향후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과거 교수 시절 이명박 정부 반값 아파트와 유사한 정책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세 차익은 국가가 환수한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두기도 했습니다. 변창흠 내정자의 과거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황규락 기자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2012년 보금자리 주택으로 분양된 400여 세대 아파트. 당시 분양가는 84제곱미터 기준 2억 원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였던 6억 원보다 낮아서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낮은 이유는 바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토지 임대료를 받는 방식의 토지 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 낸 논문과 저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토지 임대부 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싸게 공급한 공공주택은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해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환매 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공동체 주택이나 사회주택 같은 다양한 맞춤형 주택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실험들이 제3기 신도시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변 후보자의 구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공공이 시장 전체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거 기능에 방점을 둔 주거복지 정책만으로는
펄펄 끓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후보자의 정책 철학도 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이민찬 기자가 나왔고요.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다음은 누구? 민주당의 다음 타겟 누굽니까? 사법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지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이걸 허가해준 법원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죠. 네, 민주당 중진 의원이죠. 우현식 의원이 SNS에 한마디 했습니다. 사법권 남용은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까지 사법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 인내에 한계를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진중권 전 교수가 검찰 손보는 작업이 끝나면 권력의 칼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 의원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법원이 절차에 대한 위법성 판단,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은 2명이죠. 감사원이 감사가 있기 전날 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죠.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법원이 제동을 건 건 정책이 아니라 절차인데요. 자, 이전에도 여권이 법원에 대해서 질타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인데요.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면 개혁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개혁의 잣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었잖아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해자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국민의힘이 공익 제보를 받았다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습니다.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해서 법무부가 불법 사찰을 했다. 이게 어떤 근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지시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 비호,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의 정보를 불법 사찰했고 위장을 하고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제지해 출국 금지시켰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간인을 법원 영장 없이 불법 사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법무부 입장은 나왔습니까? 법무부도 당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받다는 것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출국 금지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 전 차관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달 28일인데요.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죠. 별장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유무죄조차 가리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불법 사찰 여부를 떠나서 범죄자를 두둔하냐, 공익제보도 가려서 받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열왕야랑은 공감 먼저로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반정 카드로 현 정부 불법 사찰을 들고 나오긴 한 건데 이게 법적인 해석을 떠나서 국민 공감을 살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에 끼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사고가 난 차를 번쩍 들어올려서 운전자를 구했는데요. 소방차가 도착할 때 이분들이 한 행동이 더 대단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SUV 승용차. 주변을 에워싼 시민들이 차량 앞쪽을 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또 다른 시민들이 차량을 갓길에 세워놓고 여기에 가세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3시 48분쯤.
3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 보험사와 연락하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들이받치면서 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에 끼었습니다. 위급한 순간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 10여 명이 차량 앞부분에 들어올려 운전자를 구조했고 현장에 있던 정형외과 간호사가 응급조치 도왔습니다. 이 간호사도 때마침 사고 지점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갓길에 차량이 한 7대 정도가 차를 세우고 운전자분들이 쭉 내리셔가지고 팔짝이 좀 늘어가지고 빼고 나서 바로 차를 이제 나온 상태.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 모두 현장을 떠났고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선행한 일을 하고 또 오래 주체를 갈 만한 곳이 안 되니까 아마 빨리 자리를 이탈한 것 같고 시민들의 그 의식은 정말 존경스럽고 고마운 일이죠. 어려움에 닥친 이웃을 돕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골판지 공장에서 한강다리 아래 바지선에서 오늘 큰 불이 잇따라 났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경기도 김포시 하군산업단지의 골판지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불을 끄려던 4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공장 관계자 23명이 대피했습니다. 공장 시설 대부분이 불에 탔고 공장 옆 기숙사 건물 일부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출동 났을 때 이제 거의 공장 한 동 다 타고 있었고요. 너무 화재가 커가지고 옆 공장으로 연소합대 저지부터 소방서에서 일단 먼저 했고요.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 있는 기계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강 아래쪽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서울 한남대교 아래쪽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가 그 한남대교 그 기둥에 이렇게 박아 있었고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연기는 완전 막 모락모락 엄청 났어요.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이 배는 한남대교 교각 보수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배에 타고 있던 3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불은 선박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선박에 실려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한복도 김치도 중국이 자꾸만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속국 정도로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보다 중국에서 자꾸만 강해지는 극단적인 애국주의, 그 속셈을 분석하겠습니다. 베이징 성일한 특파원입니다. 중국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배우들 뒤로 익숙해 보이는 옷을 입은 시녀들이 서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복이 명나라 한푸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当代韩国朝鲜的韩服就是由咱们中国古代服装传到朝鲜韩国后，在历经朝鲜韩国人民的再生产加工、转变和他们自身的审美观。 최근 중국의 한푸 부흥 운동과 지난달 중국 게임 업체의 한복 캐릭터를 놓고 촉발된 논쟁인데 복식사 전문가들은 옷깃, 소매 모양, 색상과 착장 방식에서 서로 구분되는 고유의 특색이 있다며 유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며 한국 문화는 없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난무합니다. 中国的一个附属国，一个行省，一个都督府，一个郡县，你连你的君王册封都要中国皇帝我签字同意才可以的。 한복에서 시작된 원조 논쟁은 결국 우리 대표 음식인 김치로까지 번졌습니다. 중국 절임 채소 파오차이를 김치로 둔갑시킨 중국 관영 매체의 오보로 시작됐습니다. 说到泡菜呢，很多人会一下子想到韩国。最近有一项泡菜行业国际标准正式诞生了，但是让人没有想到的是，这一项标准呢跟韩国关系不大，反而是由中国主导制定的。 하지만 파오차이보다 19년 앞선 지난 2001년 한국의 김치는 이미 국제표준으로 인증받아 종주국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바 있습니다. 쓰천 파오차이를 판매하는 가게를 찾아가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自己有自己的特色，我觉得，从我个人出发的话，我还是觉得不要影响就各国的友谊吧，就一点小问题不要引起不必要的这种。
2000년대 초 동북지역 삼성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던 이른바 동북공정 연구 프로젝트. 역사 왜곡 논란은 극단적 애국주의 누리꾼을 뜻하는 차오파농의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989년 태난먼 사태 이후 태어나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원지로 손가락질 받은 올해 한미와 항일을 주제로 하는 영화 2편은 모두 흥행에 성공했고 역사 유적지마다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我觉得这个部分应该是这个两个政权之间的事情，然后我们比较关注的部分就是如果要是说有侵略者就影响到我们国土了，我们就会要反击。 전문가들은 미국 등 강대국 앞에선 침략당한 제국주의의 피해자로 동아시아에선 최강국으로 군림하려는 중국인들의 이중성이라고 분석합니다. And they see China as spreading its cultural wealth. China is the father, and the children should be grateful and respectful. Relations with the U.S. and to a certain extent Europe, they claim to want more of an equal relationship. 주변국 문화를 밟고 올라서려는 중국인들의 극단적 애국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성혜란입니다. 예, 중국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쓰는 국가는 미군 배치를 제한한다. 미국 의회가 이런 법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자, 우리 기업 중에서는요, LG U+를 콕 집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우리가 줄타기를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사실상 저물어가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 미국 의회도 동맹국 팔을 비틀며 중국 숨통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처리할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 5G 기술을 쓰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1000명 이상 대대급 부대와 주요 무기체계 장비가 대상입니다. 현재 LG U+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 주한 미군으로부터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배제를 오방국에 요구해왔고 We convinced many countries, and I did this myself for the most part, not to use Huawei because we think it's an unsafe security risk. LG U+를 콕 찍어 압박한 적도 있습니다. Do so, we consider this a sincere security issue, and we would urge companies like LG U+ to migrate away from untrusted vendors to trusted vendors. 단순 엄포를 넘어 법조항으로 완전히 못을 박은 겁니다.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수김 연구원은 한국이 안보냐, 경제냐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더는 선택을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외교부는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고 국방부 역시 현재 군 통신망과 장비에는 일체 중국 장비를 쓰지 않는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민간 기업과 함께하는 외교전략 조정회의를 통해 앞으로 미칠 영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우주로 날아가 소행성 흙을 싣고 온 일본 탐사선이 6년 만에 임무를 마쳤습니다. 태양계와 지구 생명체는 어디에서 시작한 건지 캡슐 하나의 단서를 품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탐사선에서 분리된 캡슐이 지구 대기층을 통과합니다. 3,000도가 넘는 마찰열 때문에 불덩어리가 됐지만 캡슐은 호주 남부 우메라 사막에 무사히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지구와 화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류구를 향해 탐사선 하이부사 2호를 쏘아 올렸고 총 52억 킬로미터를 왕복한 뒤 6년 만에 채취물을 지구로 보낸 겁니다. 롯데타워 2배 크기인 직경 900m의 류구는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태초의 소행성으로 49억 년 전 생명의 기원과 태양계 진화를 풀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あるいは米国、ドイツ、フランス、様々な国々の協力なしでは実現しなかったミッションだということで
먼저 캡슐에서 나온 가스부터 살펴본 뒤 시료를 일본으로 가져와 본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우주 개발을 선도하고 있지만 소행성 채굴만큼은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하야부사 1호가 2003년 소행성 이토카와의 표본을 갖고 왔고 이번에 소행성 류구의 땅 표면에 이어 폭파로 인공 분화구를 만든 뒤 땅속 물질까지 채취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미국은 지난 10월에야 소행성 베누의 흙을 채취했고 2023년에야 지구로 돌아옵니다. 일본이 소행성 채굴에 공을 들이는 건 과학 탐사 목적도 있지만 철과 희귀금속 같은 우주자원 선점이라는 노림수도 있습니다. 채굴권을 노린 우주판 골드러시인데 소행성 류구의 잠재 가치는 112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는 게 꿈인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대회에 나간 두 딸까지 모두 입상한 가족을 만나보실 텐데요. 명문대 출신 머슬퀸으로도 화제지만요. 어려움을 온 가족이 운동으로 극복한 사연이 더 감동적입니다. 염정은 기자입니다. 리버스 런지부터 데드리프트까지 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머슬 대회에서 동시 입상한 송서윤, 송서현 자매입니다. 동생 서현 씨는 그랑프리를 포함한 3관왕, 언니 서윤 씨는 비너스상을 수상하며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어머니 류효숙 씨도 출전해 시니어 부분 1위에 올랐다는 것. 출전 계기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남매 키우시느라 이석증 같은 걸로 쓰러지기도 하시고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머슬매니아 대회에 출전하겠다라는 게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를 우연히 알게 됐고 같이 이뤄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더 화제가 됐던 건 자매의 이력입니다. 언니 서윤 씨는 서울대를 조기 졸업해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 현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 동생 서현 씨는 서울대 재학생입니다. 자매는 본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단 3개월 만에 대회용 몸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1시간 반 정도씩은 근력 운동하고 1시간은 유산소 많이 힘들기는 했는데 서로서로 뭔가 좀 의지되는 것도 있고 힘들면 이제 응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유키트 앞에서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있어 자극도 되고 위안도 얻는 언니와 동생은 최고의 운동 파트너였습니다. 하나, 둘, 세 개만 더. 두 자매가 만든 근육, 어머니에게 하는 조금은 특별한 효도였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오늘 추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으셨죠? 절기상 대설인 내일도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예년 초겨울 날씨보다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이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또 대기까지 정체되면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국 곳곳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일부 남해안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대전은 1도, 대구는 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 6도, 대전 7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